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우리가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 시장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방향성에 관해서 알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상 지금 개별적인 어떤 그 코인에 관해서 엄청나게 상승이 없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그냥 희망회로만 무조건 맹목적으로 돌린다고 해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명분거리도 있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왜 지금 앞으로의 상황에 암호화폐 시대로 돌아야 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어떤 전 세계 경제 문제하고 엮어서 결론을 도출해야 결국에는 뭐 존버를 할 수 있든, 아니면 뭐 어떤 희망회로를 돌릴 수 있던 뭐 어떤 논리적인 어떤 베이스먼트가 분명히 깔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없다면 결국에는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지리한 박스권 장세가 되게 거의 한 2년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는 이제 경제 문제하고 이제 조작된 통계 뭐 이런 거하고 이제 제가 한번 자료를 도출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름하여 우리는 보통 보면 기존에 있는 어떤 그 경제 학파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 경제 문제가 있었을 때는 뭐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통화량으로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해서 전 세계 경제를 돌리고 그랬었는데, 사실상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기도 애매모호하고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하기도 애매모호한 지금의 시점이 사실은 뉴 노멀 시대라고 하거든요. 지금의 현재 시점을 이제 일컬으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이게 원래는 학문적으로 말했을 때 인플레이션이고, 디플레이션은 물가는 내리고 화폐 가치는 상승한다. 이거죠. 이게 원래 원론인데, 그래, 만약에 정부에서 주장하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라고 쳤을 때 통화량을 감축하고 대출을 억제하면 통제가 돼. 그리고 만약에 정부에서 지금 우려하는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했을 때 물가는 내리고 화폐 가치가 만약에 상승한다면 투자 확대를 하고 통화량을 만약에 증대하고 지금같이 예를 들어서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문제가 해결돼. 근데 지금의 현재 시점이 어떤 게 문제냐면, 지금은 화폐를 막 찍어내고 막 하더라도 경제가 GDP, GNP가 막 극도로 막 상승하는 그런 시점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디플레이션도 아닌데, 보통 보면은 경기를 확장해야 되고, 시대가 예를 들어서 뭐 1900년도에 2000년대 가고 2100년으로 가면서 GDP, GNP가 확장 단계에 있고 계속해서 수치가 올라가야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 있어서 경제가 만약에 뭐 100년 단위로 보기도 하고 10년 단위로 보기도 하면서 경제의 부흥기가, 그리고 흥망성쇠에 관해서 그 기준점을 잡는 게 보통 경제학자들이 보통 많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의 현재 시점을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부에서 미국에서 기축통화,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이용해서 이 경기 확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을 해. 그러나 경기 확장은 되지 않고 있어요. 한쪽 측면에서는 뭐 경제 확장이 안 되고 있으니까 디플레이션이란 어떤 그 바늘이 그거를 지금 찔러서 이 풍선을 터트리는 어떤 그런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글로벌의 과잉 유동성, ECB, FED, 그리고 한국 같은 어떤 그런 나라들은 지금 보면 뭐 선진국이다라고 이제 칭하는 어떤 그런 데도 있는데, IMF에서는 한국이란 나라를 이제 선진국으로 칭했더라고요. 근데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의도적으로 엔화 가치 양적 완화를 무한대로 발행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런 지휘권도 없고. 그래서 우회적으로 뭐 공적 자금을 들여가지고 그거로 뭐 고량 건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토목공사를 대규모로 한다든가 우회적으로 돈을 시중에 유통을 시키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봐야 결국에는 화폐 저하가 되고 화폐 가치가 저하가 되고 유가 급등은 지금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일단은 세계 경제의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게 현재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고, 이거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소비자 기대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예전에 이제 암호화폐 장세 좋을 때는 가격표를 안 봤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도 암호화폐 시세가 되게 오랫동안 안 오르니까
되게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좋은가, 뭐 가성비가 어떤 게 좋은가, 이렇게 누구나가 다 요즘엔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결국에는 이게 어떤 거를 이제 불러일으키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높은 물가 상승률, 높은 실업률, 낮은 경제 성장률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정부에서 유동성 공급을 아무리 해봐야 결국 누워있는 환자가 일어나서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예를 들어서 이걸로 환율로, 예를 들어서 뭐 금리로 이걸 조절해서 뭐 금리를 내리고 올리고 유동성 공급을 축소시키고 확대해봐야 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국면을 이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 침체가 서서히 지금 도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이미 경기 침체 상황에 도래했을 수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 웃긴 거는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없다. 미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한국 정부에서 물가 상승률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경기 침체에다가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뭐 우리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제가 이제 한국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공공재, 공공요금 모든 것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일반형 버스 요금은 현금으로 했을 때 1,300원에서 1,500원으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직장생활, 광역교통망을 이용하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200원 같은데 알고 보면 되게 뭐 10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한 달에 사용하시는 교통 요금이 되게 많이 늘어날 확률이 있어. 그리고 간간히 또 택시도 타셔야 되잖아요. 자, 중형 택시 요금은 3,800원, 모범 대형은 6,500원. 그리고 뭐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밤에 뭐 회식 같은 거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사람 만나고 막 이렇게 막 쩔러쩔러 막 밤에 놀러 다니고 막 이럴 때는 새벽에 택시를 되게 많이 타고 막 이랬는데, 뭐 몇만 원을 막 그냥 쓰죠. 택시비 되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아까운데, 할증 요금이 또 20%나 또 가중돼서 붙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 자동차 보험료는 안 오를까요?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건 안 올랐을까요? 그건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중교통 요금이 올랐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앞으로는 짜장면 값이나 모든 것들이, 모든 물가가, 김밥값이나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일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화이트하우스 100억간이죠. 100억간에서 이제 통계자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수치적 근거로 인해서 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GDP에 관해서 2016년부터 19년도 지금 보면 이 자료를 뽑아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개적으로 화이트하우스에서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들이 원래 이제 추구했었던 로드맵대로 했었던, 원래 그 계획대로 했었던 거는 거보다 1.2%나 오버해서 지금 보면 진행되고 있다. 지금 2019년 3쿼터까지.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으로 올라가는 이게 뭐냐면 지금 실질적인 GDP 상승률, 그리고 밑에 있는 파란색 이 선은 본인들이 원래 2016년도에 만들었었던 로드맵대로, 근데 계획보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부에선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거기다 이제 덧붙여가지고 실업률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수치도 마찬가지로 버락 오바마 있을 때보다 2009년서부터 2016년도 버락 오바마 2017년 초까지 있을 때보다 지금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임을 하면서 지금 보면 실업률도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은. 근데 실업률은 떨어지는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삶은 질적으로 엄청나게 좋아졌냐? 그거를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업률이 아마 점진적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보다. 근데 저는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고 박근혜 정부를 추앙하고 막 문재인 정부 이러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전 세계가 보면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뭐 유로권 내에 있는 선진국들 마찬가지고 아마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마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만히 보면 전 세계가 블록 경제화되고 단일화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거든. 정책적으로 경제의 어떤 그런 것도 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실업률이 낮아진다. 그럼 사람들 삶의 질이 엄청나게 좋아져야 돼. 근데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정규직 전환 가능할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약직 직장인의 1211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잡코리아하고 알바몬이 이제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규직 전환 될까? 그렇다고 얘기한 사람이 전체 어떤 이 통계 자료에 이제 투표한 사람 중에 2만 사람 중에 11%밖에 안 돼. 잘 모르겠다. 42.4%. 아니다. 정규직으로 전환 안 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46.6%예요. 그럼 나머지 얼마요? 이게 89%는 되게 비희망적으로 보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뭐 잡코리아나 알바몬 이런 것도 알고 보면 사실은 플랫폼이라는 거죠. 뭐 요기요부터 해가지고 뭐 직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그것도 뭐 플랫폼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개인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일자리에 질은 서서히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고 파트타이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정규직 전환으로 기업에서 해버리면 앞으로 기금 운영이나 이제 회사의 사업적 영역에서 모든 것을 이제 돌릴 때 비효율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감원할 때 감원 못하고. 정규직 전환으로 안 해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입사원도 많이 안 뽑고 사실은. 근데 그렇게 저는 전 세계 경제가 그렇게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뭐 중국이 망하면 미국이 득세하면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질 거다. 또 한편에서는 중국이 패권을 차지한다. 그리고 미국은 서서히 이제 내려갈 거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이 죽고 미국만 득세한다고 해서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또 하나 반대로 해석했을 때 중국이 득세를 하고 미국이 갑자기 홀딱 망했다고 해서 갑자기 전 세계가 경제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전 세계가 저는 이렇게 강강술래하듯이 서로 간의 국가와 국가가 지금 보면 이제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나라 저 나라 좀 이렇게 다녀본 보고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사실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플랫폼 경제가 진화하고 인터넷망이 지금보다 더 천편일률적으로 되게 초단위 사회로 점진적으로 계속 진입할수록 이 아마 긴밀해지면 긴밀해졌지 이게 예전에는 패권국이 어떻게 해서 다른 나라가 망하면 거기에 등에다 빨대를 꽂고 그 나라만 살아남고 GDP, GNP는 올라가고 이랬는데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사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만 욕한 사람이 되게 많을 거야. 문재인 정부가 오면서 우리나라만 먹고 살기 힘들어. 자, 미국에는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먹고 살기 좋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칭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프랑스는 어떠냐? 프랑스는 제가 이따 녹화를 해가지고 한 가지 보여드릴 건데 지금도 사실은 프랑스 시위대는 화염병을 샹제리제 골목에서 지금 던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도 홍콩 사태 못지않게 지금 파리지앵이라고 하죠. 파리 시민들을. 파리지앵 그분들한테도 사실 맞닥뜨린 문제가 되게 많아.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마크롱 대통령을 블레임할 거야. 일본 경제는 탄탄할까요? 독일은 어떨까요? 도이치뱅크 문제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도이치뱅크에서 2030이라는 어떤 그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어저께 제가 이제 트위터를 어떤 구독자분이 이제 감사하게도 저한테 이제 링크를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이따 그걸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탈리아 경제는 망가진 지 벌써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이탈리아가 실업률이 되게 많이 올라간다고 얘기 들었던 게 이탈리아 할아버지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2006년도거든요. 그때도 그 나라 사람의 20%가 놀고 있다. 25%가 직업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거기서부터 벌써 13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집시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도둑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유럽이란 나라가 아닌지. 영국, 캐나다 마찬가지. 스페인도 더할 나위 없이 사실은 이탈리아하고 저는 거의 삐까삐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탈리아도 프랑스 애들이 이탈리아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근접해가지고 되게 많이 여행을 프랑스 애들이 많이 여행을 많이 가는 데가 사실은 스페인이란 나라인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썩 좋지 않아. 호주도 마찬가지야. 제가 알기로는 호주도 예전에 2006년도 그 크리스마스 때 그때는 사람들한테 $100씩 막 이렇게 주고 막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사라고 정부에서 전 국민한테 그랬던 나라야. 지금 어떨까요? 지금은 관광 산업이 예전만큼 그렇게 팍팍 돌아가지 않고 얘네도 마찬가지야. 석탄 팔아먹는 나라인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예전보다는 그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일단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MMT 이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MMT는 현금이 민간에서 정부로 흐른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현금은 국가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현대 국가에서는 정부만이 현금을 발행하고 순환시킬 수 있고 그 때문에 정부는 결코 현금 부족으로 인해 파산하지 않는다. 국가는 현금의 발행자다. 정부 지출에 필요한 현금을 벌어들일 필요가 없다. 그냥 찍어내면 그만이다. 이 얘기가 뜻하는 건 뭐냐면 MMT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뜻하는 건 뭐냐면 무한 양적 완화. 그냥 지금과 같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Q1, Q2, Q3 같이 무한 양적 완화해도 상관없어. 정부에 세입이 없어도 국가에서는 그냥 종이에다 잉크 찍어내서 그냥 무한 발권하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생기지. 지금과 같은 현상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했을 때는 유동성 정부에서 막 시중에 유동성 자금을 막 공급을 해. 근데 경기는 안 돌아. 그리고 그 돈이 다시 정부로 흘러들어와. 그럼 그 얘기가 뜻하는 게 뭘까요? 그 종이 쪼가리가 값어치가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국민들한테 어떤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막 이래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프랜차이즈에 투자해, 어디 스트리트 상가에 투자를 해, 경기가 좋아, 종업원도 많이 고용을 해, 하루 매출액도 쭉쭉 늘어나, 500만 원, 1000만 원, 막 1억 막 이렇게 늘어나. 그랬을 때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동성 공급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희망적인 그게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제가 항상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환자는 병상에 누워있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영양제 주사 포도당을 아무리 값비싼 걸 맞아봐야 그 병자는 서서히 계속 죽어 들어가는 현재의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버니 샌더스라는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MMT 이론에 관해서 상당히 되게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MMT 이론 상관없어. 정부는 무한 양적 완화를 해도 상관이 없어. 빚을 아무리 많이 져도 수천 배를 져도 정부는 건강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야. 대권 후보 중에. 또 이 사람이 어떤 측면이 있냐면 민주적 사회주의자라는 어떤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버니 샌더스가 사실은 사회주의자예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무한 양적 완화, MMT 이론에 관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할 거다라는 얘기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야.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1%의 엘리트들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들한테 많은 세금을 물리고 그거를 일반 시민들한테 나눠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버니 샌더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대권주자 후보에 올라서 만약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양적 완화에 관해서 FED 의장한테 계속해서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금리를 인하를 안 하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확장되지 않아. 모든 것은 당신 책임이야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 사람은 더한 사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보다. 버니 샌더스는.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앞으로?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알고 보면 미국이란 나라도 저는 이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양적 완화를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슬금슬금 야금야금 계속 한 지는 꽤 됐어요. 리포 금리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정황을 보면 지금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11월 달 둘째 주까지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통화 증가율 대 통화 승수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N1과 M2가 있어요. M1은 어떤 거냐면 녹색 줄이죠. 여기 보면 녹색 그래프인데, 이걸 뭘 뜻하냐면 2019년 7월 달, 그러니까 2019년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어. 이건 뭐냐면 단기적 현금성 자금, 뭐 수익증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딘가에 투자된 돈, 어딘가에 입금된 돈, 장기적 성향으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은 M2. 근데 장기적으로 투자된 돈은 지금 상승률이 없어. 근데 단기적 성향의 돈, 어떤 그 자금들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이 얘기인즉슨 사실은 시중에 돈이 안 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까만 줄이 하나, 까만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가운데 이제 까만 그래프가 하나 횡으로 해서 하나 꺾이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이 얘기인즉슨 시중에 돈이 안 돈다는 얘기예요. 돈의 회전율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게 양적 완화라고 GDP, GNP가 올라가면 빨간 그래프가 위로 이거 빨간 그래프가 올라가고 오히려 이 녹색 그래프가 꺾여야 돼요. 그게 원래 경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보면 2018년도 4, 5월 달보다 지금 그때서부터 지속적으로 꺾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통화 승수가 결국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꺾인다는 얘기는 자금 회전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맥 경화라고 하죠. 돈맥 경화가 아니라 돈이 회전이 안 된다. 결국에 이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어. 그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면 결국엔 그 혈관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전 생각하고,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렸죠. 근데 보면은 일반 대출 금리는 되게 환호를 해. 근데 뭐 은행에서 일반 어떤 소상공인이나 일반 서민들한테는, 중소기업들한테는 담보를 받아요. 거기다 또 금리 또 고금리야. 우리가 그냥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대출을 안 받아본 사람들은 금리 내리니까 돈 많이 대출 받아야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예금은행의 1년 정기 예금 금리 및 가계대출 금리 추이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면 2019년도 5월 달까지 거거든요. 가계대출 금리는 0.12% 마이너스 2% 떨어졌어요. 3.49%야. 근데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겼을 때는 5월 달까지 1.97%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0.20%가 떨어졌어요. 이 얘기가 뜻하는 게 뭘까요? 은행에 내가 돈을 맡겼을 때 이자 받는 돈은 적고 대출 받으려고 하면 대출 금리는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시중 서민들을 위해서 금리가 내려간다. 그래서 너네 먹고 살기 좋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안 그렇단 얘기지. 예대금리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은행이 버틸려면 이 금리 차이가 갭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2020년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더 떨어져,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 일본도 금리를 내려야 돼. ECB도 금리를 내려야 돼. ECB,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전 세계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현재 점진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양적 완화를 해도, 아니면 긴축 운영을 해도 문제가 결국에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버니 샌더스는 MMT 이론을 막 계속해서 주장을 하지만 결국엔 어느 순간이 되면 결국에는 돈이 시중에 어느 순간이 돼서 목구멍 끝까지 차올라서 그게 값어치가 극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원화 대비해서 달러 값어치가 어저께 보니까 되게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얼마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길어봐야 내년? 중반은 안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생겨난 거에 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되게 많아. 야, 이러다가 이거 10년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에서 벡트라는 거래소를 만들었고, 왜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사, 왜 이런 데가 왜 암호화폐에 관해서 왜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왜 투자, 인프라 구축을 왜 하는지, 왜 미쯔비시 은행,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왜 어째서 플랫폼 경제에다가
왜 라인하고 이제 덧붙여가지고 비트박스에서 왜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어냈는지 그거하고 엮어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희망의 로를 결국엔 돌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소프트뱅크에서 이번에 라인하고 이제 야후하고 야후재팬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랑 이제 그거랑 믹스해서 제가 결론 도출한 여러 가지 이제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이따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만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확신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디플레이션 아니야. 여러분들이 우려할 상황은 아니야. 지속적으로 우리는 여러분들을 케어를 할 거고 절대로 피아트머니는 무너지지 않아. 끝까지 간다. 이렇게 계속해서 손가락을 흔들면서 계속 주구장창 계속 주장은 해. 그러나 이들은 이면에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들이 모를까요?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코인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언급이 되고 환기가 되고 있는데 그들은 모를까요? 미국 정부에서도 이미 저는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이치뱅크에서 이 자료를 또 어떤 분이 이제 제가 뭐 실명으로 이제 아이디를 거론하면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분이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게 저한테 링크를 달아주셨는데, 도이치뱅크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 희망의 로를 돌릴 수 있는 뭔가 하나를 던져줬다. 그러니까 이름하여 2030 보고서라는 그런 건데, 여기 도이치뱅크에서 갑자기 이 보고서를 왜 내놨을까? 이게 블룸버그 통신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때 이 보고서를 찾아보고 자리인데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블룸버그 통신에서 10년 내에 법정화폐 기반이 붕괴되고 디지털 자산이 각광받을 거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블룸버그 통신이 독일 도이치뱅크 보고서를 인용해서 향후 10년간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10년 후가 아니에요. 저는 이게 지금 뭐 박스권 장사에 계속 못 오르긴 하지만 저는 그 원년이 되는 게 내년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만큼 갑자기 뭐 수천만 원이 됐다, 뭐 비트코인이, 이런 거는 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네. 왜냐면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있었던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버블이었고, 지금 상태는 점진적으로 인프라가 깔리고 이게 만약에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게 대중들한테 인식을 시키려면 스테이블한 어떤 그 경향이 있으면서 점진적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오르면 급작스럽게 또 버블로 꺼질 확률이 높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급작스럽게 급등시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근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 이게 진짜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인플레이션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조작된 통계, 조작된 뉴스에 그거를 믿죠. 신문에 나오고 공중파에 나오고 MBC 뉴스데스크에 나오면 우리는 맹목적으로 모든 뉴스를 다 맹신을 해. 정부 발행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안과 의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게 진짜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향후 10년 내에 기존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사회 반발이 극단적으로 커지고 결국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금이나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기존 화폐 시스템을 대체할 24개 대안, 금이나 디지털 화폐 등을 추려 다각화 분석을 진행한 거로 알려졌다 라는 분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암호화폐를 투자하니까 아마 뭐 이런저런 연휴에서 묻지마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이미 손절하고 나가신 분들이 많을 거고, 지금에 남아 계신 분들은 진짜 이 어느 정도 이해력이 있으셔가지고 남아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들 건데, 이제 프랑스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제 뭐 홍콩 사태 못지않은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 그거에 관해서 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릴 거고, 또 다른 영상은 뭐냐면 이제 플랫폼 경제하고 암호화폐랑 무슨 상관이 있나에 관해 제가 이제 통계 자료하고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갑자기 리플 코인이 오를 거야, 뭐 이더리움이 엄청나게 좋을 거야,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거를 볼 줄 아는 어떤 그런 눈이, 그런 시각이, 그런 인사이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인지 당위성이라는 게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홀딩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홀딩하거나 아니면 이 시장에서 끝까지 어느 정도 조금 더 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모든 분들 날씨는 추워지고 호주머니는 점진적으로 계속 내 돈은 계속 늘어나지 않고 하니까 답답하실 텐데 뭐 이왕 여기까지 견딘 거 조금 더 견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지 되게 오래돼서 저도 미안하네요. 사실은 저도 답답하면서도 뭐 이런저런 생각에서 저도 이제 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저 응원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시청해주시고 항상 지지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